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의 용하다는 무당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저와 관련된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제 나이 10살 무렵, 인천에서 강원도 모도시로 전학을 왔습니다. 여러 동업자들과 사업장을 차리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의 뜻이었죠. 부모님은 사업 준비로 정신이 없으셨고, 저는 지방 아이들의 몰인정한 왕따에 시달리느라 너무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활달하던 제가 의기소침해진 것이 교우 관계 때문인 걸 아신 어머니께서는 그 이듬해 동네 아주머니의 권유로 여러 일을 물어볼 겸 인천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기로 하셨었습니다. 이 무당은 이제가 20살이 넘은 애띤 처자로 내림굿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른바 신발이 가장 센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더 소문 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한 신기 한번 덕보자고 하는 꼬드김에 어머니께서는 줄곧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와야만 했고 아버지의 사업운을 물어볼 겸 해서 방문하셨댔습니다. 인천의 어디 등지에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는데 골목 안에 간신히 알아볼 만큼 작은 깃발을 걸고 간판도 허름한 집이었답니다. 미리 예약을 했다는 이웃 아주머니 말의 대문을 밀고 들어가 머리가 빠글빠글한 아주머니에게 말을 전하니 바지춤에 대충 손에 흐르는 물을 닦고는 방 안에 들어가라고 말을 전해주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때까지도 무당집 같지 않다며 심각한 기색 없이 두리번 거리셨습니다. 말 그대로 마당이라기에도 옹색한 시멘트 바닥을 끼고 있는 작은 주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새로 도배를 했는지 하얀 벽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의 좌상의 가운데에 무당이라기엔 너무 어리고 연약하게 생긴 여자가 앉아 있었다더군요. 이유는 모르지만 머리도 쪽지지 않았고 한복 같은 것도 제대로 걸치지 않아 순간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답니다. 의아해할 찰나에 동행한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그 앞에 앉았는데 상 위를 더듬어 쌀알을 뿌리고 만지는 손길이 익숙해 보이지 않았고 조심히 눈을 들어 얼굴을 보니 여기저기 삐져나온 잔머리 사이에 그윽히 떠있는 눈 사이는 시린 파란색이더랍니다. 장님이구나. 어머니께선 마음이 괜히 짠해져 있으셨는데 옆구리를 누가 쿡 찌르길래 퍼뜩 정신이 들었고 조심스레 맹인 아가씨에게 남편이 오래 사업을 하는데 잘 될지와 자식들이 전학을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해결될지를 물어보셨답니다. 30초 정도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의 사업은 생각보다 안 풀릴 건데 아주머니께서 대비를 잘 해두면 말년엔 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군요. 찝찝한 대답이었지만 폭삭 망한다는 말은 아니었으니 반만 믿자라고 생각하시며 다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식은 셋인데 막내는 아들인가요? 첫째랑 둘째는 딸이 맞는데 막내가 아직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머쓱하게 보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는 맹인 아가씨는 쌀을 2번 뿌리고 거두는 행위를 반복하더니 큰 따님이 안 좋네라고 말했죠. 그러고는 한참을 쌀그릇에 쌀을 만지작거리더니 큰 결심한 듯 말해주었답니다. 올 7월에 물귀신이 노리고 있고 11월에 길바닥에 사는 지방령이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7월까지는 물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11월 한 달은 혼자 길가에 못 나가게 하세요. 너무 뜻밖의 말에 정신이 황망해지신 어머니를 공허한 눈으로 빤히 보던 맹인 아가씨는 작게 고개를 흔들더니 11월까지 무사하면 따님 걱정은 앞으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풀리겠지만 만일 화를 입는다면 내년부터는 악삼제가 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요. 어머니는 던지다시피 돈을 두고는 인사도 안 하고 돌아오셨답니다. 같이 가자고 용하다고 꼬드겼던 아주머니는 그 후 며칠을 재미로 본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본인 말을 번복하셔야 했죠. 그해 여름 7월 중순 저는 단체로 스카우트 야영에서 냇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람 바글거리는 사이에서 익사를 할 뻔했습니다. 순간 돌에 미끄러지는가 하더니 오른쪽 다리가 한도 끝도 없이 하류를 향해 끌려가더군요. 그해 스카우트 야영은 저희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타지로 간 야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친구 집도 못 가게 하고 철저하게 단속하시던 어머니의 노고가 무색하게 저를 왕따시키던 아이의 협박이 무서워 그 일당들 중 한 명의 피아노 발표회에 가게 되었고
11월 29일 학교 후문에서 150m 떨어진 좁은 2차선 도로에서 택시와 주차된 차에 두 번 치였습니다.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를 살짝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와 다리가 다쳤고 단순 골절임에도 부러진 부위가 좋지 못해서 그 후 3년 동안 총 8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머리의 고인피는 3번에 걸쳐 피스톤으로 빼내었는데 다행히 뇌진탕은 안 되었지만 그 후에도 원인 모를 두통과 기절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후에 삼재를 겪을 때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 방책을 듣고자 하셨지만 이미 이사를 갔는지 그곳에 없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고 전화번호도 사라져서 속수무책으로 악재를 감당하셔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길게 고생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어머니께 들은 이 이야기는 저를 늘 오싹하게 만듭니다. 절을 다니시지만 무당이니 하는 것은 별로 믿지 않으시던 어머니께서는 그 후에는 그런 것들을 마냥 무시할 수 없었다 하십니다. 무엇보다 스쳐 지나갔던 그 셋째가 2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 무당이 한 말은 모두 맞았던 거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머니는 인천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젊은 무당이 저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무당은 물귀신과 지방령이 나를 노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그해 7월과 11월에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무당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지고 나중에 셋째 아이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무당의 말을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골목길의 귀신. 원주의 한 중학교 뒤편엔 주택과 골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한 여자 고등학교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올 듯이 굉장히 습하고 흐린 밤이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한 여자가 벽에 머리를 기대고는 머리를 툭툭하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벽을 바라보며 이마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겠거니 싶어서 경계는 늦추지 않고 그 여자를 지나쳐갔는데 뒤에서는 계속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괜히 무서워져서 돌아볼지 말지 고민을 하다 결국 뒤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있는 자세였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누가 툭 하고 제 등에 부딪혀 왔습니다. 누군가 이마를 부딪힐 때 그 느낌이었고 너무 놀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늦게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부적회담. 집을 알아볼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구할 적에는 좀 더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쳤고 또 많이 혼란스럽네요. 저희 부부는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혼인신고만 올렸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보란 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잘 살자 하여 3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작년 혼인신고를 올리고 저도 취업에 성공하고 조금 모아서 드디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이내입니다. 전형적인 아파트촌입니다. 공원도 가까웠고요. 원룸에 비해 둘이 생활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낮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만 이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던 사람이라는 게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았으니 문제점이나 수리할 것이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거라 생각해서였죠. 바쁘게 이사를 준비하여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습니다.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처음 일주일간은 전 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창고 청소를 하거나 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나 아내의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 않고 친한 친구들은 다 담배를 피워서 집 안에는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해서 말이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아내의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주며 이야기하다가 자라고 아내는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죠. 사단은 새벽이 지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3시에서 4시쯤 사이로 기억합니다. 친구들 넷이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얼른 나가보았더니 글쎄 친구들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대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지?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넷 중 셋은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 하면 친구 일께서는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길래 밑을 보았더니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입니다. 친구 일께서는 자꾸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급박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꿈입니다. 친구 삼께서는 다들 자고 있는데 자신만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 할 때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베란다를 보니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친구사께서는 아주 잘 잤다고 합니다. 확실히 꿈 내용이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제가 들어도 재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집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서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일단 아내 친구분들에게 자리가 불편하니 꿈을 잘 못 꾼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새벽 4시이고 하니까 정 불편하면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자라고 했죠. 이미 잠은 다 깬 것 같으니까요. 아침에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하다가 아침밥 좀 먹다가 다시 이야기 좀 하니 7시가 넘더군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아내의 친구분들을 다 데려다 주고서야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 집 뭐가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무서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뭐가 있긴 뭐가 있겠어? 라고 하고는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볼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친구 1과 3이 꾼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요.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일 테니까요. 꿈 같은 거 꾸지도 않았어. 잘만 잤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주말 청소를 하던 도중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 장, 창고 보일러실의 보일러실 뒷면에서 한 장,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한테 바로 들켰고요. 아내와 저는 재수없어 하면서 부적을 떼었고 혹시나 하여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내와 저는 작은 방에서 잘 때에도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짧게 그런 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요. 대체로 아내와 제가 꾼 꿈의 내용은 어두운 밤에 베란다 혹은 거실에 혼자 있다. 밖에는 아파트 불빛이 보여서 으스스한 느낌은 아니다. 이런 꿈이었죠. 다만 얼마 안가 무언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거나 혹은 문 밖을 누가 자꾸 두드린다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집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부적을 발견했다고 하고 떼어버렸다고만 말했습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집주인은 그 부적을 떼어버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별다른 일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부적이냐고 묻자 집주인이 쉽게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진 저는 집 계약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통화 다 녹음하고 있다고 부동산에 가서 얘기해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증거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몰아붙인 느름장이니까요. 집주인은 다음날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이것저것 빵과 비싸 보이는 쿠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이 집주인이 여길 살기 전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자살 같은 건 아니고 사고사라고 합니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달린 안테나를 좀 손보다가 어떻게 됐는지 무게중심을 못 잡고 베란다 밖으로 넘어가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집이 비었고 이 집 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꾸었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고 이런 걸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서 무당을 찾게 되었는데 무당이 부적을 붙여놓고 2년만 살면 된다. 2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와서 살게 된 것이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부적을 붙이고 굿이든 뭐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내키질 않더군요.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집을 알아보실 때 베란다나 보일러 창고를 잘 보세요. 부적이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번째 이야기, 정당방위. 1995년 난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에 있는 조용한 동네에서 내 아내와 20개월 된 딸이랑 살고 있었어. 우리 집은 침실 3개가 딸린 작은 2층 집이었고 위층에 있는 방 중 하나는 자택근무용 오피스였지. 어느 조용했던 토요일 내 오피스 안에서 헤드폰을 쓰고 한창 게임을 하고 있었어. 바깥의 모든 소리와 단절된 채로 말이지. 1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있었을 즈음 잠깐 조용해지는 순간이 왔을 때 희미하게 아내가 아래층에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그녀가 밑에서 딸아이와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난 그들이 무슨 도움이라도 필요한가 보려고 헤드폰을 벗었지. 내가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헤드폰을 벗는 순간 들었던 소리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난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어. 짙은 멕시칸 악센트가 섞인 목소리로. 그만 소리 질러. 안 그러면 내년에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까. 내 딸아이는 히스테릭하게 울고 있었지. 그 후론 마치 무슨 스위치가 내 안에 던져지고 내 인지 기능이 꺼져버린 것 같았어. 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았지. 그냥 행동했어. 권총을 내 책상에 사서함에서 꺼낸 일도 잘 기억이 안 나. 그저 내가 천천히 1층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도착할 즈음엔 현장에 이미 죽어있는 아내를 보게 될까봐 엄청나게 겁에 질려 있던 것은 기억나. 대신 내가 밑층에 도착했을 때 본 건 내 아내가 반쯤 벗겨지고 소파 위로 몸을 숙이고 상반신 어딘가에서 피가 흐르는 채 한 손에 나이프를 든 건장한 놈한테 당하는 모습이었어. 그는 이미 그 행위를 하는 도중이었고 아마 절정에 다다르는 차였을 거야. 난 녀석에게 말 한마디 안 했어. 내가 위층에 있었을 때도 내려오는 도중에도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도 놈은 날 등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뒤에 서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 그가 나이프를 쥔 손이 오른손이었기에 난 녀석의 오른팔을 잡아 놈을 떼어냈어. 나와 아내에게서 빙글 돌아서 떨어져 버린 놈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난 거의 0점 거리에서 정확히 놈의 가슴에 총을 쐈어. 한쪽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녀석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난 2발을 더 쐈어. 한 발은 녀석의 목을 맞췄고 2번째는 완전히 빗나갔지. 나중에 듣기로는 첫 발이 녀석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고 하더라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게 항상 수치의 정점으로 남았어.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유일한 생각은 내 딸아이가 이 녀석이 죽는 현장을 보게 놔둘 순 없다는 거였어. 내 아내의 상태를 체크하지도 않은 채 난 딸을 안아들어서 앞문으로 나갔어. 내 차도로 가면서 난 내 이웃 중 하나가 서서 내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을 봤어. 그는 총소리를 들었지. 그 불쌍한 자식은 내가 집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파랗게 질려 있었어. 그에게 아내를 체크하러 가는 동안 딸아이를 들고 있어달라고 부탁한 게 희미하게 기억나. 그는 내게 그녀를 쐈냐고 물었고 난 그에게 아니여 그녀를 겁탈하고 있던 놈을 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땐 알지 못했어. 내 몸의 반이 녀석의 피로 젖어 있어서 무슨 호러 영화에나 나올 꼴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말야. 난 그에게 내 딸아이와 내 총을 건네주고 아내를 도우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지. 경찰과 검사 측은 내게 총격 사건의 정확한 경황에 관해서 좀 비난을 했었어. 형사들 중 하나는 내게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처형에 가깝다고 얘기했지. 그래도 마지막엔 그들은 날 기소하는 걸 거부했지. 내 아내를 공격했던 놈은 알고 보니
정신이 심각하게 안 좋았던 데다 예전에도 2건의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던 인간이었어. 그중 하나는 9살 소녀가 대상이었고 내 손에 죽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의 삼진 아웃 제도로 녀석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을 운명이었지. 회복에 관해선 난 내가 다 회복했다고 생각해. 그래도 분명 내 행동적인 부분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어.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난 바깥 소리를 차단하는 헤드폰을 쓸 수 없어. 몇 년씩이나 상담을 받은 후에도 귀를 덮고 소리를 차단하는 헤드폰들은 내게 공황 발작을 일으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알아낸 사실로는 그 자식은 내가 소리를 듣기 전 거의 10분 동안 내 아내를 겁탈하고 있었고 도중에 아내에게 3번이나 그녀로 끝난 다음에 내 딸을 겁탈할 거라고 말했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그 사실이 날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괴롭혔지. 하지만 내 아내는 더 훨씬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 그녀의 어깨와 상완에 생겼던 찔린 상처나 몸과 부상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녀는 결국 신경쇠약에 걸렸고 정말 회복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지. 처음 6개월간은 그녀는 절대로 무슨 방에서도 혼자 있을 수 없었어. 1년 이상 동안은 아내는 집 안에서 혼자 있을 수 없었지. 그리고 아내는 이 일이 있었던 집 안엔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 몇 년간은 짙은 히스패닉 악센트가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뛰쳐나갔지. 그 자식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 같아서 말이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가 그 사건에 관해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녀는 몸을 떨 거야. 그 외엔 아내는 다 괜찮아. 하지만 그 일을 얘기하는 건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해. 5번째 이야기, 원룸의 기괴한 시선. 지금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해주는 동안에도 그들의 시선은 나에게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시선을 느낀 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였다. 분명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모를 것이다. 난 그 시선을 찾기 위해 창문을 열어보고 침대 밑을 확인하고 혹시나 모를 카메라를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한참이나 천장에 구멍을 찾고 있을 때 누가 나를 감시할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고 난 시선을 무시한 채로 다시 잠에 들었다. 아침이 되었을 땐 그 시선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난 그 시선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화장실에 들어가던 밖을 나가던 이불을 뒤집어 쓰던 시선은 나의 뒤통수를 따갑게 만들었고 점점 파고들어온 나의 정신까지 미치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내가 시도한 미친 짓은 핸드폰을 부순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가 달린 장치들을 다 부숴버렸다. 그래도 느껴지는 이 시선에 나는 창문을 나무 판자로 막아버렸고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 벽지로 덮어버렸다. 침대는 밑에 공간이 생겨 처분해버렸고 내가 볼 수 없는 공간이 생기는 모든 것을 처분해버렸다. 그러고 나니 방 안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더욱 심해져 갔다. 차라리 앞으로 나와 할 말이 있으면 질러줬으면 했지만 그들은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고 내가 미쳐갈수록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만 같았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싫어. 나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두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의 정신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나의 마지막 정신을 가다듬어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넘긴다. 미안하지만 이제 나를 향한 시선들은 더 이상 나에게 흥미가 없어질 것이다. 나에겐 더 이상 붕괴될 정신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과한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새로운 흥미를 향해 찾아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에게 사과한다.